야, 이 멍청한 년아. 네 부모가 대학도 못 나온 게 네 팔자다. 그 무식한 피가 어디 가겠어. 명절 부엌에서 20명 상을 혼자 차리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던진 말입니다. 의사 동서한테는 일본 온천 티켓, 저한테는 이포건 한 그릇. 김밥 한 줄로 새벽부터 끼니 때우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 앱은 그 목소리를 한자도 놓치지 않고 담고 있었죠. 아, 근데 그날 밤 시댁 안방에서 절대 봐서는 안 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거기 적혀 있던 이름 하나에 저는 다음 날 바로 세무사 아버지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30년 건설회사가 문을 닫고 형님네 병원까지 무너지는 조용한 며느리의 반격.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은 그 한마디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시댁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20명 분량의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동그랑땡 반죽이 담긴 스테인리스 볼은 벌써 3번째 비워졌고 나무를 묻히던 손끝은 참기름 냄새로 절어 있었죠. 거실 쪽에서는 실크 잠옷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가 두 손을 잡아 끌며 맞이한 형님 부부가 이제 막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 붙인 게 왜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접시 위 동그랑땡을 손끝으로 툭툭 뒤집으며 혀를 찼습니다. 손이 이렇게 굼떠서야 참. 20명 상을 언제 다 차리려고 그래.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조용히 눌러 녹음 앱을 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붙일게요. 됐어. 시간 없어. 그냥 내놔. 시어머니가 손을 허이 저으며 몸을 돌렸어요. 곧바로 거실에서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라야, 이번 명절 끝나면 아버님이 일본 온천 티켓 끊어두셨어. 어머, 어머님. 또요? 형님이 웃음소리를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병원 일 얼마나 힘드니? 우리 큰며느리 푹 쉬고 와야지.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매번 이러시면 제가 뭐가 되냐고요. 뭐가 되긴 우리 집안 자랑이 되지. 부엌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흘러들어오는 그 목소리를 저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명절만 12번째 똑같은 장면이었죠. 형님이 부엌 쪽으로 얼굴을 반쯤 내밀었어요. 동서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손이 재산이라서. 형님이 눈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수술방 들어가는 손이라 세제 닿으면 안 되거든. 이해하지? 괜찮아요, 형님. 저는 프라이팬 위 동그랑땡을 뒤집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동서가 원래 손이 야무지잖아. 이런 건 동서 같은 사람이 해야 맛이 나. 형님이 커피잔을 들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전을 붙이던 제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기름이 튀어 손목에 붉은 자국이 하나 앉았지만 저는 티슈로 쓱 닦아냈을 뿐이었죠. 오후 2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팔짱을 끼고 사촌들 앞으로 나서더군요. 이 사람이 우리 큰며느리 세라야.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봉지개 하고 있어. 어머 사모님,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요. 그럼 우리 집안 자랑이지. 시어머니가 형님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부엌 쪽을 흘끗 보며 물었어요. 작은 며느리는요? 예, 차 좀 내와라. 시어머니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았죠.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유자차를 우려 쟁반에 받쳐나갔어요. 어서 와요, 새아기. 친척 어른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고생이 많아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잘랐어요.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뭘 서 있어. 얼른 부엌 들어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상차림이 끝나고 남자들이 먼저 식탁에 앉았어요. 여자 친척들은 거실 교자상에 자리를 잡았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 상석에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저는 부엌 조리대 앞에 서서 김밥 한 줄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어요. 밥알이 목에 걸려 물을 한 컵 들이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그릇이 산처럼 쌓였어요.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하나씩 헹궈내던 그때 안방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라야, 이거 받아. 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머님, 이거 뭐예요? 얼마 안 돼. 그냥 용돈이야. 매번 이러시면 저 정말 어떡해요. 뭘 어떡해. 큰 며느리 챙기는 게 당연하지. 봉투가 오가는 소리가 얇게 들려왔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접시 하나를 조용히 헹구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안방 정리를 마저 하러 들어갔어요. 이불장 앞을 지나다가 화장대 아래로 삐죽 나온 서류 봉투 하나가 발끝에 걸렸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죠. 봉투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강남 상가, 등기 명의인 강태호.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쥔 손이 잠시 굳었어요. 남편은 그런 상가가 있다는 말을 5년간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죠.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약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재빨리 촬영하고 봉투를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 이불 정리 마저 하려고요, 어머님. 내일 손님들 오시니까요. 됐어. 그냥 나와. 시어머니가 저를 훑어보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손잡이를 잡은 시어머니의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상을 물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식탁 앞에 앉혔어요. 예, 앉아봐. 네, 어머님. 이번에도 사돈댁에서 뭐 하나 보낸 게 없더라.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과일 한 상자, 갈비 한 짝,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죄송해요. 너 사과할 일 아니지. 네 부모가 멍청한 걸 원망해라. 시어머니가 웃음을 섞어 말했어요. 대학이라도 좋은 데 나왔으면 시키지도 않았지. 안 그래? 세라 친정에서는 이번에도 한우 세트에 홍삼에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보내왔다. 사람이 배운 집안은 뭐가 달라도 달라. 네, 어머님. 먹고 살만해지면 다 티가 나는 거야. 사람이. 저는 식탁 위 얼룩진 자리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 앱은 그때까지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커피 한 잔 더 내릴까요? 됐어. 얼른 짐이나 챙겨. 태호 회사 월요일 아침부터 바쁘다며.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형님이 저를 흘끗 보더니 웃으며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동서, 다음 명절엔 좀 일찍 와. 이번엔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나 봐. 네, 형님.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식탁 위를 낮게 지나갔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어떻게든 견뎌보려던 이 결혼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 조수석 창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이 흘러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헛기침을 했어요. 여보, 응,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좀 참아줘. 5년째 얘기하는 거지만 엄마 나이 되시면 안 바뀌셔. 알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하셨어? 표정이 안 좋던데. 별 말씀 안 하셨어. 진짜? 형수가 뭐라 그랬어? 아니야.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남편은 잠시 저를 흘끗 보더니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다음 명절에는 내가 좀 도울게. 됐어. 진짜야. 이번엔 진짜로. 응. 똑같은 말을 저는 결혼 5년간 몇 번을 들었는지 이제 세는 것도 그만두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조용히 눌러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수신이는 아버지였어요. 아빠, 저 세무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이번 주 중에 시간 되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어요. 지훈아, 수요일 오후 2시 사무실로 와라. 무슨 일 있는 거니? 저는 다시 손끝으로 답장을 눌렀습니다. 가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엎어두고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얼굴 위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옆에서 남편이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추며 물었습니다. 여보, 배 안 고파? 휴게소 들를까? 괜찮아. 진짜? 아까 뭐 먹는 거 못 봤는데. 김밥 먹었어. 김밥? 그거 하나로 돼? 응, 됐어. 핫도그라도 하나 사줄까? 여보,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속 쓰려. 진짜 괜찮아. 저는 짧게 답하고 눈을 감았어요. 명절 이틀간 부엌에 서서 보낸 시간이 발끝부터 어깨까지 무겁게 눌러왔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만은 이제껏 없이 맑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 담아온 녹음 파일들이, 오늘 촬영한 계약서 사진들이, 그 모든 것이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아주 또렷하게 그려지고 있었죠. 남편이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 그 사이로 저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열어 아버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사진 몇 장 들고 갈게요.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답장이 필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반, 저는 남편에게 친정에 김치를 담그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 갤러리를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명절 밤 안방에서 촬영한 계약서 사진 12장이 시간 순으로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죠. 아버지의 세무사 사무실은 강남역 이면도로에 있는 오래된 빌딩 6층이었어요.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사무실 문을 열자 익숙한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밀려나왔습니다. 어서 와, 지훈아. 아버지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빠, 바쁘신데 죄송해요. 바쁘긴. 딸이 온다는데. 아버지는 저를 소파 쪽으로 이끌어 앉히고는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오셨습니다. 자, 얘기해봐. 저는 손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12장을 하나씩 넘겨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 한두 장을 보실 때만 해도 담담한 표정이셨는데 세 번째 장을 넘기시더니 안경을 다시 쓰고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명절에 시댁 안방에서요. 이불장 아래 서류 봉투 안에 들어 있었어요. 강태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네. 네. 이서방이 이상가 얘기 너한테 한 적 있어? 없어요. 한 번도요. 아버지가 사진을 확대해서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지훈아. 네. 이거 명의만 이서방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야.
이런 걸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는데 세금 피하려고 자식 이름 빌리는 아주 흔한 방식이야.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이거 잘못 걸리면 부동산 값의 3할까지 벌금이 나와. 3할이요? 그래. 저 상가가 10억이면 3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너 회계법인 5년 다녔지? 네. 이미 다 알고 나한테 온 거지? 아빠 확인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짧게 웃으시고는 컴퓨터 앞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시더니 프린터에서 종이 몇 장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박말순 씨 앞으로는 자택 아파트 한 채밖에 안 잡혀. 네. 그런데 강태호 앞으로 상가 하나, 강태준 앞으로 오피스텔이 2채가 잡혀 있다. 2채요? 응, 2채. 게다가 이게 다 5년 전에 한꺼번에 옮겨졌어. 아버지가 종이를 저에게 건네시며 손끝으로 날짜 하나를 짚으셨어요. 이 시점이 뭐냐 하면 시아버지 회사에 큰 돈이 들어온 시기랑 정확히 겹쳐. 그렇네요.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지. 회사에서 새어나온 돈을 며느리 몰래, 아니 아들 몰래 자식들 이름으로 옮겨놓은 거야. 저는 잠시 종이를 손에 쥔 채 말이 없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네가 다쳐. 알아요. 진짜 알아? 이서방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세무조사 나올 때 세금은 이서방이 내는 거야. 네 남편이 몰랐다는 걸 증명 못하면 벌 받는 것까지도 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짧게 내쉬셨어요. 최소 3개월. 아니 6개월. 자료 더 모아. 그리고 이서방이 이걸 진짜로 몰랐는지부터 확인해라. 네. 감정적으로 서두르면 네가 뒤집혀. 명심해. 네, 아빠. 그리고 지훈아. 네. 이 싸움은 네가 회계 5년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서두르면 그 실력이 다 무너져. 명심할게요. 사무실을 나서기 전 아버지가 제 어깨를 한번 짚으셨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네. 거짓말하지 말고. 가끔 걸러요. 그러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게 잠기셨어요. 명절에 그 집에서 뭐 먹었니? 김밥 한 줄이요. 그래. 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시고 사무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여보,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여보 먹고 싶은 거. 된장찌개 끓여둘게. 집에 도착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두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7시 반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손 씻고 와. 남편이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져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뚝배기를 상 위에 올리고 남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보. 응? 나 요즘 재테크 공부 좀 해볼까 하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우리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이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거야 뭐. 남편이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며 대꾸했어요. 근데 있잖아. 혹시 어머님이 여보 이름으로 뭐 해두신 거 있어?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응. 통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셨겠지. 남편이 진심으로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왜 무슨 말 들었어? 아니야. 그냥 요즘 상속이니 증여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길래. 엄마가 그런 거 잘 챙기시긴 하는데 형 앞으로는 몰라도 내 앞으로는 없어. 결혼할 때도 전세금 반도 안 대주셨잖아. 그렇지. 근데 여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우리도 이제 슬슬 그런 거 알아둬야지. 저는 짧게 웃으며 밥공기를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친아들조차 속이고 아들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온 시어머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편은 언젠가 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회계법인 시절 사수였던 선배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오랜만이다. 선배, 밤늦게 죄송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명의만 빌려 세금을 피하는 상황에 대해 명의자인 남편이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어요. 선배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낮게 웃으셨습니다. 지훈아, 내 얘기지. 네, 선배. 세금은 명의자가 낼 수도 있어. 근데 몰랐다는 걸 서면이나 녹음으로 남겨두면 벌 받는 건 피해. 녹음으로요? 응. 오늘부터라도 남편이 그런 거 있는 줄 몰랐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유도해서 남겨둬. 나중에 결정적일 때가 있어. 알겠어요, 선배. 지훈아. 네. 혼자 하지 마. 나한테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요, 선배. 그리고 말이야. 네. 네가 회계법인 나왔을 때 진짜 아까웠어. 다시 돌아올 자리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기억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오자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고 있었어요. 누구야? 회계법인 시절 선배. 오랜만에 안부 전화. 복직 생각 있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 근데 여보. 응. 만약에 어머님이 진짜로 여보 몰래 뭐 해두셨다면 그건 여보한테도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남편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뭐 하시면 그건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데 몰래 하시면 나도 화나지. 그렇지? 응.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러실 분 아니야. 그럴까? 엄마가 형네만 챙기시긴 해도 몰래 뭐 하실 분은 아니야.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었어요. 저는 손목에 채워둔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이 붉게 켜져 있는 것을 흘끗 확인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다음 주 일요일에 김장한다. 아침 8시까지 와. 네, 어머님. 알겠어요. 올해는 배추가 40포기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와. 네. 세라는 학회 준비 때문에 못 온다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태호한텐 얘기하지 마. 걔 데려와도 집만 되니까. 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다음 주 일요일에 시댁 김장이에요. 그날 자료 하나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아버지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무리하지 마라. 티내지 말고. 네. 저는 답장 대신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자료 폴더의 목차를 새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 명예 이전 기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 폴더에는 녹음 파일 원본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세 번째 폴더는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비어 있었지만 다음 일요일 김장이 끝날 무렵이면 그 폴더에도 이름이 붙게 될 것 같았습니다. 거실 시계는 밤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이미 잠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담요를 남편의 어깨까지 끌어 덮어주고 노트북을 열어 클라우드에 새 폴더 하나를 조용히 추가했습니다. 폴더 이름칸에 커서가 깜빡였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김장이라는 두 글자만 입력해 두었어요. 일요일 아침 7시 40분 저는 시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짧게 혀를 찼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배추가 널 기다리고 있는 줄 아니? 죄송해요, 어머님. 길이 좀 막혀서요. 됐고, 얼른 앞치마 두르고 마당으로 나가. 마당에는 배추 40포기가 큰 대야 8개에 나누어 담겨 있었어요. 굵은 소금 자루가 그 옆에 쌓여 있었고, 물이 담긴 고무 대야에서는 김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앞치마 끈을 허리에 2번 감아 매고 배추를 반으로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왔어? 거실 창가에 서 있던 형님이 노트북을 안고 저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네, 형님. 나 오늘 학회 발표 자료 마감이라서 진짜 미안해. 저녁에 잠깐 내려갈게. 괜찮아요. 하세요. 형님이 창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아주버님이 시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골프 방송을 켜놓고 낮술을 하고 계셨어요. 태준아, 이거 한 잔 더 해. 아버지, 아침부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이 어디 있어. 일요일인데. 두 분의 웃음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고 저는 배추 밑동에 소금을 뿌리며 손을 계속 놀렸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정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듯 벗어놓고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셨습니다. 김 실장, 어서 와.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결제 서류 가지고 왔어요. 김 실장이라고 부르는 40대 여성이 종이봉투를 안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김 실장, 여기 앉아. 태준아, 자리 좀 비켜줘라. 네, 아버지.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시는 동안 시아버지가 서류를 훑어보고 사인을 하시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다 보였어요. 저는 배추를 뒤집는 척하며 얼굴을 그쪽으로 살짝 돌리고 있었죠. 사인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김 실장을 부엌 쪽으로 살짝 이끄셨습니다. 김 실장, 이리 잠깐. 네, 사모님. 부엌 창문이 마당과 바로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배추 대야를 부엌 창 아래쪽으로 끌어당겨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옆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김 실장 손에 쥐어주는 것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달도 수고했어. 아유, 사모님. 매번 이러시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부담은 무슨.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감사합니다, 사모님. 조심해서 가지고 가. 김 실장이 봉투를 가방 안쪽에 밀어넣고 부엌에서 나오는 사이 저는 재빨리 얼굴을 배추 쪽으로 돌리며 소금 자루를 뒤졌어요. 김 실장이 마당을 지나며 저에게 살짝 목례를 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님, 고생 많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김 실장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그 봉투 말고 다른 종이 몇 장을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기 전 서랍 여는 소리, 종이 접히는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가 자장면을 시키셨어요. 거실상에 아주버님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세 분이 둘러앉아 드시는 동안 저는 마당에서 배추를 계속 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창을 열고 저를 부르셨어요. 예, 너도 좀 와서 먹어. 저는 조금 이따 먹을게요, 어머님. 그래라. 배추 다 절이고 먹어. 창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쳐냈어요. 오후 4시가 넘어 마당에 배추가 얼추 다 절여졌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불러 김치통을 차 트렁크로 옮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태준아, 이거 병원 냉장고에 넣을 거니까 조심해서 실어. 엄마, 이렇게 많이요? 새라도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얼른 실어.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과 함께 마당으로 나가시고 시아버지도 담배를 피우러 뒷마당으로 나가시는 사이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 안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안방으로 들어가 아까 시어머니가 종이를 넣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3장, 김 실장 이름으로 등기된 상가 계약서 사본, 그 상가의 월세가 매달 시어머니 개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오는 입금 내역서, 그리고 이체 확인증까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12장 촬영하고 서류를 원래 순서대로 다시 넣어 서랍을 닫았어요. 방을 나오는 순간 마당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어디 갔어? 화장실이요, 어머님. 얼른 나와서 김치통 뚜껑 좀 잡아. 네, 어머님.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진동을 손끝으로 한번 눌러 확인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형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세라가 학회 발표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엄마, 이번 주 병원 쉬는 날에 세라랑 백화점 다녀와야겠어요. 아주버님이 밥그릇을 들며 대꾸했어요. 내가 세라 가방 하나 사주려고. 이번에 나온 그거. 어머,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며느리 것 고르는데 시어머니가 빠질 수 있나? 어머니, 이번 달은 좀 아껴 쓰시죠. 시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잠시 허공에 멈췄어요. 여보, 애들 앞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회사 자금이 안 좋아. 진짜야. 됐어요.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흘긋 보시고는 화제를 재빨리 돌렸습니다. 예, 너도 김치 좀 가져가라. 태호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국을 한술 떴어요. 시아버지의 회사 자금이 안 좋다는 말, 그 한마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반쯤 시댁을 나서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시아버지 회사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지난해부터 하도급 대금 문제로 소송이 3건 걸려 있었고, 지역 자영업 카페에는 시아버지 회사 이름을 걸고 돈을 뜯긴 것 같다는 익명글이 2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 2개를 화면 캡처와 원본 링크 2방식으로 저장하고 지하철 좌석에 몸을 기댔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응, 좀. 김장 그거 여자들이 하는 일치고 진짜 노동이야. 다음엔 나도 갈게. 진짜? 응. 5년째 그 말하고 있어. 미안.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저는 짧게 웃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회계법인 시절 동기가 저녁을 사겠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강남 뒷골목의 조용한 한식집에서 마주 앉은 동기가 소주잔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파트타임 세무일 조금씩 하고. 복직 안 해? 글쎄.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 뭐? 요즘 건설회사 하도급 문제로 조사 들어가는 건 어때? 예전보다 세지? 세졌지. 특히 익명 제보 들어오면 예비조사부터 걸어. 근데 왜 어디 조사할 때 있어? 동기가 반쯤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지훈아. 응. 너 눈빛이 예전에 대형 감사 들어가기 직전이랑 똑같아. 저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들어 살짝 부딪혀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3개월간 모은 자료들을 폴더별로 다시 정리했어요. 첫째 폴더명의 이전 기록, 둘째 폴더 차명 상가와 김 실장 통장, 셋째 폴더 하도급 대금 관련 게시글,
넷째 폴더 5년치 폭언 녹음. 다섯째 폴더 증여세 미신고 정황. 마지막으로 저는 새 폴더 하나를 더 만들어 이름 칸에 커서를 세워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 개원 자금. 6글자를 다 입력하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어요. 거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고 저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시계는 밤 1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아파트 화단의 마른 잎을 쓸고 지나갔어요. 월요일 오후 저는 아주버님이 개원한 강남 정형외과의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첫 화면에는 아주버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팔짱을 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강남 최대 규모 원스톱 정형외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안내 페이지에는 개원일과 규모, 인테리어 사진과 장비 목록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강남역 도보 3분 거리, 대로변 1층 60평. 저는 노트북 옆에 종이 한 장을 펼쳐두고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물리치료 장비 세대, 엑스레이 기계, 수납 시스템까지. 계산기 자판을 두드리며 총액을 적어 내려가자 아무리 낮게 잡아도 초기 투자비가 8억 원 이하로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개원 당시 대학병원 봉직에 5년 차였습니다. 봉직의 월급으로는 그 금액을 절대로 마련할 수 없는 구조였죠. 저는 시아버지 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 자료를 다시 열어봤어요. 개원 3개월 전 시아버지 회사에서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나간 돈 8억 원 정황이 흐름상 잡혔습니다. 그 임원이 누구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아버지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된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고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후배야? 선배. 오랜만이에요. 회계법인에서 후배로 함께 일했던 세무사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쁘지? 조금요. 무슨 일이세요? 익명 사례로 하나 자문 좀 부탁하려고. 편하게 얘기해요, 선배. 만약에 말이야. 어떤 회사가 있는데 대표 아들이 그 회사에 이름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출근한 적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여금 명목으로 8억이 나갔어. 그 돈이 아들 병원 개원 자금으로 쓰였고 전화 너머에서 후배가 낮게 웃었어요. 선배, 그거 상여금 아니에요. 그렇지? 실제 일한 게 없으면 상여금으로 인정 안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 넘겨준 걸로 다시 계산돼요. 그럼 세율은 30몇 프로에다가 신고 안 한 벌금까지 붙으면 40% 훌쩍 넘어요. 8억이면 세금만 3억 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구나. 선배, 응. 이거 진짜 익명 사례 맞아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조심해요, 선배. 이런 건 걸리면 크게 걸려요. 고마워, 후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3억 원. 그 숫자가 노트 위에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 일요일 시댁 저녁 식사에 저와 남편이 초대되었어요. 식탁에는 형님이 사온 백화점 반찬 세트가 접시째 올려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접시를 보물처럼 자랑하셨습니다. 세라가 이거 사왔어. 우리 큰며느리 센스 좀 봐.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형님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근데 오빠, 우리 병원 이번 달 매출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얼마? 아주버님이 국그릇을 들며 물었습니다. 1억 원 넘겼어요. 어머, 세라야. 대단하다 진짜. 시어머니가 형님의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사람은 배워야 저렇게 버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슬쩍 곁눈으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밥 위에 얹었어요. 동서, 형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형님. 요즘 회계법인 취업도 진짜 어렵다며. 예전 동기들도 다 나와서 놀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그렇대요. 동서는 그냥 이렇게 살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 시동생이 벌잖아. 형님이 웃음을 얹으며 말했고 시어머니가 그 웃음을 받아 함께 웃으셨어요. 그러게. 얘가 살림이라도 잘하면 좋을 텐데. 살림도 아직이야, 엄마. 아주버님이 국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됐다. 오늘 그 얘긴 하지 말자.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대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국을 다시 데워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를 저으며 저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부엌 창에 비친 제 얼굴은 표정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지훈아. 오늘까지 정리한 자료 다 보내드릴게요. 명의만 빌린 상가 3건, 김 실장 이름 상가, 하도급 대금 문제, 아주버님 개원 자금 편법 처리, 폭언 녹음 5년치, 그리고 회사 자금 흐름까지요.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지훈아. 네. 이제부터는 시점 문제야. 네. 카드를 언제 어떤 순서로 꺼내느냐가 이 싸움을 결정해. 알아요. 국세청에 넣기 전에 2가지 먼저 챙겨라. 뭐요? 첫째, 이서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서 내 몫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미리 챙겨두는 거. 네. 둘째, 만약에 이혼까지 가면 누구 잘못이었는지, 결혼 5년간 네가 이 집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거 자료로 모아둬. 이혼까지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준비해야 돼. 네, 아빠. 지훈아. 네. 네가 회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빠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알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건 잘한 선택 정도가 아니었어. 내 인생을 지킨 선택이었다. 저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 응, 고마워요. 고맙긴. 밥이나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새 폴더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결혼 5년 나의 기여라고 적었어요. 명절마다 시댁 부엌에서 혼자 상을 차린 사진들, 김장하는 날, 마당에서 배추를 안고 찍힌 사진들, 시댁 대소사 지출을 제가 대신 지불한 카드 결제 내역, 시어머니에게 병원비로 드린 이체 내역까지 하나씩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대학 동창인 소영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걸었습니다. 소영아, 지훈이야. 어머, 지훈아. 어쩐 일이야.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당연하지. 어디로 갈까? 강남의 조용한 이자카야에 마주 앉은 소영은 이혼 전문 변호사답게 눈빛이 다부졌어요. 저는 소주 한 잔을 넘긴 뒤 결혼 5년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명절, 김장, 시어머니의 폭언, 남편 이름으로 된 상가, 김 실장의 통장, 아주버님의 8억 원 하도급 문제까지. 소영이 술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지훈아. 응. 이거 이혼으로 끝낼 그림이 아니야. 그렇지. 시댁 전체가 무너지는 그림이야. 알아. 근데 딱 한 가지 원칙만 지켜. 뭐? 네가 먼저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안 돼. 응. 어머님이 그 폭언, 결정타 한 번을 다시 하시게 유도해. 그 자리에서 모든 카드 한꺼번에 꺼내. 그래야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확실해. 알겠어.
지훈아. 응. 5년 참았잖아. 딱 3개월만 더 참자. 저는 소영의 잔에 술을 채워주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소영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뭐? 내 명함 한 장만 미리 챙겨줄래? 알겠어. 10장 챙겨줄게. 소영이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카톡 한 통이 도착했어요. 예, 다음 주 아버님 생신이다. 미리 와서 준비해라. 네, 어머님. 이번엔 사돈댁도 뭐 좀 보내면 좋겠는데 네 부모가 그런 눈치가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서 원. 저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다녀올게요. 답장을 보내고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어요. 지하철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의 불빛이 얼굴 위를 지나갔고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3개월. 딱 3개월이면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남편의 무릎 위까지 덮어주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티백을 담근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결혼 5년 나의 기업 폴더 옆에 저는 마지막 폴더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폴더 이름은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적어두고 안에는 아직 아무 파일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찻잔의 김이 노트북 화면 위로 얇게 피어올랐고 저는 그 김 너머로 폴더 목록 9개를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시아버지 생신 전날 저녁 6시 저는 시댁 부엌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반쯤 누워 홈쇼핑을 보고 계셨고 부엌에는 30인분의 재료들이 봉지째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왔어? 얼른 앞치마 두르고 시작해라. 네. 갈비 5근이랑 잡채 재료 다 사놨으니까 알아서 해. 형님은요? 세라 부부는 내일 아침에 나온단다. 병원이 워낙 바빠서.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만지며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으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앞치마 끈을 허리에 감았습니다. 갈비를 핏물에 담가두고 당면을 삶는 사이 시계는 어느새 밤 10시를 넘겼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홈쇼핑 소리가 낮게 이어지는 동안 저는 펜 앞에서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11시가 넘어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부엌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예, 야참 좀 챙겨 먹고 해. 네, 어머님. 군뱅이도 너보다 빠르겠다. 그거 언제 다 하려고. 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펜 위 잡채를 뒤집으며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야참을 챙겨주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죠. 밤 12시가 넘어서 저는 부엌 구석 의자에 잠깐 앉아 물 한 컵을 마셨어요.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어 저는 잡채와 갈비찜을 큰 접시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부엌 바닥을 마저 닦았어요. 시댁 손님방에 몸을 눕히자 어깨가 뻐근하게 굳어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형님 부부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어머, 우리 큰며느리 왔어.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가 형님의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형님이 백화점 상자 하나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아버님 케이크예요. 어머, 세라야. 뭘 이런 걸 다 사와. 제일 유명한 데서 예약한 거예요. 어머, 우리 큰며느리 센스 좀 봐. 시어머니는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부엌 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조용히 김치를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당수거른이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들어오시며 저에게 먼저 눈을 맞추셨습니다. 질부,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당수거른. 고생 많지. 아니에요, 어른. 당수거른이 소파에 자리를 잡으시고 시아버지가 그 옆에 앉으셨어요. 식사 자리에 낯선 손님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협력업체 사장이라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상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 사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김 사장, 자니가 여긴 어쩐 일로? 인사드리러 왔죠, 사장님.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그 사장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부엌과 상 사이를 8번쯤 오갔어요. 당수거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상 건너편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이거 잡채 아주 맛있네. 새아기가 한 건가? 네, 어른.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자르셨어요. 그거 뭐 그냥 시켜서 한 거고요, 어른. 진짜 중요한 케이크는 세라가 사왔어요. 그래. 저기 상자 보이시죠? 저거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곳 거예요. 시어머니가 상자 쪽을 손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당수거른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더니 저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래도 새아기가 손이 야무져. 갈비도 딱 알맞게 익었네. 감사합니다, 어른.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커피를 내리려고 부엌 창가에 섰어요. 부엌 창은 거실상 끝자리와 거의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죠. 그 순간 협력업체 사장이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슬쩍 시아버지 옆으로 밀어 넣는 모습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봉투를 얼른 안주머니에 집어넣으며 헛기침을 하셨어요. 김 사장,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아유, 사장님. 그냥 성의예요, 성의. 알았어. 근데 다음부턴 이러지 마. 네, 사장님. 저는 커피잔을 쟁반에 올리며 스마트폰을 앞치마 주머니 위쪽으로 살짝 밀어 카메라 렌즈가 창 쪽을 향하게 두었어요. 동영상 촬영 버튼이 붉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셨어요. 형님이 아주버님의 팔을 툭 치며 시어머니를 향해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오후에 예약 환자가 있어서요. 어머, 그래. 얼른 가. 어머님, 다음 주에 백화점 같이 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형님 부부가 현관을 나서고 친척들도 다 돌아간 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낮잠에 드셨고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셨어요. 예. 네, 어머님. 이제 내가 참다 말한다. 네. 내가 결혼시켰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친정에서 뭐 하나 보낸 게 있냐? 어머님, 사돈생신이라고 인사만 뿌리, 갈비 한 짝, 그런 거 보낸 적 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세라, 친정에선 오늘도 홍삼 세트가 왔다. 네 친정에선 문자 한 통이 없어. 죄송해요. 죄송할 게 아니지. 네 부모가 멍청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그 말이 부엌 벽을 타고 낮게 울렸습니다. 멍청한 것도 유전이라니 너도 이 모양인 거야. 내가 이 말을 5년을 참았다. 5년을. 시어머니가 손끝으로 조리대를 툭툭 두드리셨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그대로 물속에 담근 채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붉은 점은 여전히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됐다.
설거지나 마저 해. 시어머니가 손을 허이 저으며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접시에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로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5년치가 응축되어 한 번에 쏟아진 이 말들이 앞치마 주머니 속에 온전히 담긴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를 켜며 저를 흘급봤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응? 엄마가 뭐 또 뭐라 그러셨어? 아니, 근데 왜 표정이 그래? 피곤해서.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응? 내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우리 명절이랑 생신 좀 다르게 해보면 안 될까? 어떻게? 내가 좀 나서서 도우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의 녹음 파일을 노트북에 옮겼어요. 파일 이름을 시아버지 생신 폭언이라고 저장하고 저는 그 파일을 두 곳의 클라우드에 동시에 백업했습니다. 부엌 창가에서 촬영한 협력업체 사장의 흰 봉투 영상도 별도의 폴더로 옮겨두었어요. 노트북 옆에 놓아둔 찻잔에서 김이 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대화방 하나를 새로 만들었어요. 초대할 사람은 3명, 아버지와 소영, 그리고 회계법인 시절 동기였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화면에 나란히 뜨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 대화방을 만드는 순간 지난 5년이 하나의 마침표를 향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메시지 창에 손끝을 대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국세청 신고 접수부터 넣을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아버지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그래. 소영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명함 10장 미리 보내둘게. 시댁 방문할 때 가방에 꼭 넣어가. 동기의 답장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어요. 국세청 담당자 라인은 내가 미리 알아둘게. 조용히 하자. 3개의 답장을 차례로 확인한 저는 스마트폰을 침대 옆 협탁에 엎어두고 이불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던 저는 눈을 감기 전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한마디 흘렸습니다. 멍청한 부모라니, 어머님.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 제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지난 6개월간 정리한 자료들을 3개의 폴더로 나눠 놓았고 각 폴더마다 첨부 파일과 사건 요약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접수는 시아버지 회사의 하도급 대금 문제였어요. 시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흰 봉투를 건네던 그 영상도 이 폴더 안에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명에 빌린 상가 3건과 김 실장 이름 통장이었고, 세 번째는 아주버님의 개원 자금 편법 처리건이었어요. 제보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 입력하고 나서 저는 잠시 마우스 위에 손을 얹은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접수 완료 메시지가 3번 연달아 화면에 떴어요. 저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고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물을 삼키는 동안 몸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고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창밖 아파트 화단을 한참 바라봤어요. 접수로부터 6주가 지난 어느 저녁
시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지금 어디야? 어머님, 전역하는 중이에요. 왜요? 세무서에서 사람이 나온대. 네 시아버지 회사에. 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아버님이 방금 전화 받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들어오셨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자세히 여쭤보시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래. 지금 아버님이 사무실 사람이랑 통화 중이야. 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조용히 국을 저었어요. 그로부터 다시 3주 뒤, 이번엔 밤 10시가 넘어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예, 태호 있어? 태호 좀 바꿔봐. 어머님, 지금 샤워하는 중이에요. 태준이한테도 우편물 왔어. 개원 자금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래. 네. 세라가 지금 울고 난리야. 네 아주버님이 지금 나한테 왜 상여금이 편법이었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어.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거 다 신고된 거 아니었냐고. 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느냐고. 어머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 네가 왜 몰라? 태호가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있잖아.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님. 됐다. 태호 나오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뚝배기 뚜껑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본인 앞으로도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남편을 통해 전해졌어요. 명에 빌린 상가 2건과 김 실장 이름 상가까지 자금 흐름 소명 요구서가 한꺼번에 3통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태호야, 엄마가 어떡하니? 엄마, 진정하세요. 이거 다 어떻게 소명해? 다 어떻게 소명하냐고. 엄마,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이 집안 재산 구조를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누가? 엄마, 우선 진정하시고 아버지 세무사한테 여쭤보세요. 그 사람도 지금 손 뗀단다. 손 뗀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남편이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저를 흘긋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고 있었죠. 전화를 끄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여보. 응. 엄마가 이상해. 뭐가? 이거 뭔가 진짜 크게 일이 터진 것 같은데. 차분히 있어봐. 진짜 잘못한 게 없으면 다 지나갈 거야. 그렇지? 응.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잠시 얹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각 저는 명절 이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김치를 얻으러 왔다는 이유였고 시어머니는 저를 반가워하지도 않았지만 밀어내지도 않으셨어요. 부엌에서 김치통을 챙기는 척하며 저는 시아버지의 서재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박세무사, 이거 어떻게 소명하냐고. 신고 안 된 자금이 그렇게 많아. 그거 어떻게 지금 와서 소명해. 자니가 그때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이러면 나 어떡하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통 뚜껑을 조용히 닫고 부엌을 나왔어요. 한편 대학병원 봉직이었던 형님은 개원 자금 문제가 병원 안에 소문나면서 급격히 자리가 좁아졌다는 이야기를 아주버님을 통해 남편이 전해 들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학회 발표가 취소되었고 예약해 두었던 일본 온천 여행 티켓 역시 취소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 거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 옆 소파 끝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엄마,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태준아, 엄마가 어떡하니?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나 그 돈 상여금으로 정식 처리된 거라고 몇 번을 확인했어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엄마가 그때 그러셨잖아. 세무사한테 다 확인받았다고. 근데 왜 지금 편법 증여로 나오냐고요. 태준아, 진정해라. 시아버지가 손을 드셨습니다. 진정하게 생겼어요, 아버지. 나 이제 세금만 3억이 넘게 나올 판이에요. 태준아. 어머님. 옆에 앉아있던 형님이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며 입을 여셨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어떡해요? 세라야. 학회 발표도 취소됐고 병원에서도 눈치 보여요. 형님이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손수건을 내리시고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리셨어요. 태호야. 네, 엄마. 엄마가 네 이름으로도 상가 하나 해두긴 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강남에 상가 하나. 엄마가 세금 문제 때문에 네 이름으로 등기했어. 엄마, 그걸 왜 나한테 지금 얘기해요? 이번 조사에 그것도 걸려서 그런다. 네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태호야, 진정해라. 엄마가 다 알아서 정리할 거야. 정리는 무슨 정리요? 세금 나오면 그거 내가 내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실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을 두리번거리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거야? 이 집안 재산 구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주버님을 지나 남편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저에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커피 잔을 손에 든 자세 그대로 시선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저에게서 다시 남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소파에서 몸을 돌려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응. 엄마가 방금 하신 얘기 여보는 알고 있었어? 내 이름으로 상가가 있다는 거.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여보 알고 있었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의 시선도 저에게로 옮겨왔어요. 거실에 놓인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조용히 소파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찻잔 바닥이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낮게,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거실 안에 퍼졌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를 올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희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어디를 가? 근처 카페요. 남편이랑 조용히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 온 가족이 다 여기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봤어요. 어머님, 남편이랑 먼저 얘기하고 올게요. 이건 부부간의 문제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고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꿰신을 때 등 뒤에서 아주버님이 나지막이 한마디를 흘리셨습니다. 재수 씨,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신발끈을 마저 메었어요. 남편이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재킷을 걸치고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댁 대문을 나서는 길,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미리 저장해둔 화면 순서를 확인했어요. 첫 번째 화면은 등기부, 두 번째는 계약서 사진, 세 번째는 남편이 지난달 저에게 상관은 없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된 것은 지난 5년치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 목록이었어요. 옆에서 걷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응?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남편의 옆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일단 카페 가서 얘기하자, 여보.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카페의 구석자리.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보, 응? 놀라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줘. 뭔데 그래? 왜 갑자기 이래?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리한 거야. 6개월? 응.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켜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남 상가의 등기부 사본이 화면에 떴어요. 이거 여보 이름이야. 뭐? 남편이 태블릿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강태호. 여보 이름 맞지? 이게 뭐야 여보? 이 상가가 뭐야? 어머님이 세금 피하려고 여보 이름 빌려서 등기해 두신 거야. 엄마가? 응. 언제부터? 5년 전부터. 남편의 손끝이 화면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개인 통장에 매달 상가 월세가 입금되는 내역이었어요. 매달 이 돈이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여보, 매달 300만 원씩? 5년간이면 얼마인지 계산해봐. 잠깐만. 다음 파일 볼래? 저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저에게 상관은 없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없어.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셨겠지. 남편의 목소리가 카페 구석에 낮게 울렸어요. 이거 내 목소리네. 응. 이걸 녹음했어? 나 몰래? 응. 남편이 태블릿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천장을 올려다보던 남편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이거 왜 녹음했어? 여보를 지키려고. 뭐? 이명의 문제가 세무조사에서 터졌을 때 여보가 몰랐다는 걸 증명 못하면 여보가 벌을 받아. 세금 3억이 여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억? 응. 그 녹음 파일이 여보를 지켜줄 거야. 여보,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남긴 거니까. 나는 여보가 나를 감시하는 줄 알았어. 감시가 아니라 방패였어.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5년치 폭언 녹음 파일 목록이 화면에 세로로 길게 늘어섰어요. 이건 뭐야? 어머님이 지난 5년간 나한테 하신 말들. 남편이 목록을 눈으로 훑어내려가다가 가장 최근 파일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그 말이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네 부모가 멍청한 거 아니냐? 멍청한 것도 유전이라니 너도 이 모양인 거야. 남편이 재생을 멈추지 못한 채 그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파일이 끝나자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가 이런 말을.
5년 동안 나는 왜 몰랐어. 여보한테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보, 매번 참아달라고만 하셨잖아. 남편이 두 손을 얼굴에서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바보였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지 않고 그저 태블릿을 다시 제 쪽으로 가져왔어요. 여보. 응. 국세청 신고 내가 했어. 뭐? 6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2달 전에 3건으로 나눠서 접수했어. 3건? 응. 아버님 회사, 어머님 상가, 형님 내 개원 자금.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세무조사 여보 때문이었어? 응. 카페 안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보며 담담히 말을 이었어요. 여보가 몰랐다는 증거는 이미 다 확보돼 있어. 여보는 벌 안 받아. 하지만 지금부터 여보가 어느 편에 설지는 여보가 스스로 정해야 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식은 커피 잔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형이랑 형수한테 8억을 주고 병원까지 차려주셨는데. 응. 나한테는 결혼할 때 전세금 1억도 안 주셨잖아. 그런데 내 이름으로 상가를 몰래 등록해 두셨다는 거잖아. 응. 여보한테는 5년 동안 그런 말까지 하시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여보, 나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알아. 여보가 몰랐다는 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여보. 그리고 고마워, 여보. 고맙다니. 녹음 안 남겨줬으면 나 진짜 큰일 났을 거잖아. 남편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눈을 다시 떴을 때 남편의 눈빛이 지난 5년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다시 가자. 확실해? 응. 오늘 내가 매듭 짓고 올게. 시댁 거실로 다시 들어섰을 때 여전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태호야, 왜? 엄마, 강남 상가 그거. 왜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 태호야, 그건. 세무조사 나오면 그 세금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런 걸 만들어 두셨냐고. 남편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등기부 사본을 꺼내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태호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엄마, 다 너 잘되라고 한 일이야. 근데 이 마누라가 뒤에서 뭐라고 시켰길래 네가 이래. 시어머니가 저를 정면으로 노려보셨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앞치마 없이 두 손을 자유롭게 내려놓은 채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어머님, 뭐야 얘. 지난 5년 동안 어머님이 부엌에서 저한테 하신 말들 전부 다 녹음돼 있어요.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리고 국세청에 접수된 3건 전부 제가 신고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잡으며 뒤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지금.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세상에.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재수 씨가 지금 제정신이야?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아주버님, 저는 지금 아주 멀쩡해요. 재수 씨, 이건 아니지, 이건. 아주버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8억 받으신 거. 아주버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형님이 아주버님 옆에서 저에게 손가락을 겨누며 다가오셨습니다. 동서, 감히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시댁에 이럴 수가 있냐고. 형님, 저는 형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5년간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으셨던 그 손, 저는 아직 다 기억해요. 동서, 그건 손이 재산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형님. 이제 그 손, 오래 쓰실 수 있길 바랄게요. 형님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어요. 저는 가방에서 소영의 명함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분을 통해서 하세요. 이게 뭐야? 제 변호사예요. 변호사?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추가로 폭언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됩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지난 5년간 저를 향해 던지시던 그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 지훈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갈게요. 지훈아, 잠깐만. 할 말씀 있으시면 변호사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시댁 대문을 나서기 직전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뭐?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제 부모가 멍청한 걸 원망하라고요.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오히려 제 부모 덕분에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다시 잡고 그 집 대문을 걸어 나왔어요. 밤바람이 얼굴에 닿았고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꽉 마주 잡아왔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갈 때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 5년 동안 진짜 미안해.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잠시 꽉 마주 잡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이듬해 봄까지 시댁은 반년에 걸쳐 조용히 무너져 내렸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간 결과 3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새로 부과되었고 하도급 문제로 인한 벌금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결국 문을 닫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라 걸리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가 30년 넘게 지켜온 회사 간판이 마지막으로 내려지던 날 남편은 그 소식을 시아버지의 오랜 부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숨겨져 있던 상가 세 채는 명의를 빌린 사실이 확인되어 각각 부동산 값의 3할씩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벌금을 갚기 위해 상가들을 하나씩 매각해야 했고 그중 김 실장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상가는 뜻밖의 반전을 맞았어요. 김 실장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상대로 그 상가는 원래 자기 것이라며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죠. 남편은 그 소식을 남편의 사촌 형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뭐라고? 김 실장이? 거실에서 남편이 사촌 형과 통화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 그건 진짜 김 실장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형, 나 이제 그 집 일에 못 나서. 형이 알잖아. 남편이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며 저를 흘긋 바라봤어요. 김 실장이 그 상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대. 엄마 이름으로도 아니고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 응.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사람 게 맞는 거지.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주버님의 정형외과는 8억 원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합쳐
3억이 넘는 돈이 나왔어요. 병원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개원 2년여 만에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지방의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형님 역시 병원 안에서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시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지병이던 고혈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지신 시아버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가셨고 한 달간의 치료 끝에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장기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자택 아파트마저 담보로 넘어가면서 결국 지방 소도시의 오래된 빌라로 거처를 옮기셔야 했습니다. 시댁이 무너져가는 반년 동안 저는 회계법인 시절 사수였던 선배가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의 시니어 매니저로 재취업했어요. 첫 출근하던 날 사수 선배가 저를 회의실로 부르셨습니다. 지훈아, 잘 왔다. 선배, 감사해요. 5년 쉬었다고 몸이 굳었을까봐 걱정했더니 얼굴 보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 선배 덕분이에요. 덕분은 무슨, 네가 다 한 거지. 선배가 커피 잔을 저에게 건네주시며 짧게 웃으셨어요. 참, 지훈아. 네. 내 아버님이 나한테 연락 주셨더라. 아빠가요? 응. 딸이 다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하시더라. 저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세무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5년간 모아둔 돈, 그리고 남편과 정리한 재산의 제 몫을 합쳐 저는 서울 마포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제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저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계약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래. 잘했다, 지훈아.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 네가 한 거야. 밥은 챙겨 먹었니? 네, 챙겨 먹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안 먹었어요, 아빠. 집으로 와라. 엄마가 저녁 준비해 두셨어. 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강남의 카페에서 소영과 남편, 이렇게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너머로 살랑거리고 있었고 소영이 남편 앞에 서류 한 부를 밀어놓았어요. 강서방님, 이거 재산 분할 관련 자료예요. 네. 남편이 서류를 손끝으로 넘겨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보. 응. 내가 뭐 해줘야 될지 다 정리했어. 여보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갔어. 알아. 근데 여보. 남편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이혼을 원한다면 나는 물러날게.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을까? 5년 동안 내가 진짜 바보였어. 근데 여보가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여보. 저는 남편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커피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여보. 응. 지금 당장 결정은 못하겠어. 1년만 별거 하자. 시댁이랑은 완전히 끊은 채로. 1년? 응. 그 1년 동안 여보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해봐. 알겠어. 그리고 나도 그 1년 동안 결정할게. 남편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어요.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1년 뒤에 들을게, 여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소영이 짧게 웃으며 서류를 다시 서류철에 정리해 넣으셨습니다. 강서방님, 마포 아파트는 지훈이 단독 명의로 진행했고요.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 관련해서는 여기 조항 참고해 주세요. 네, 변호사님. 다 따를게요. 좋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남편에게 짐 정리 기한을 알려주었어요. 이번 주말까지 여보 짐 챙겨서 나가. 응? 엄마 집으로 갈 거야? 아니면 오피스텔? 오피스텔 알아볼게. 엄마 집엔 안 갈 거야. 그래.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어요.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1년 뒤에 다시 얘기하자. 다음 날 아침 8시 시어머니로부터 5년 만에 처음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니?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다. 저는 그 문자를 침대에 앉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훈아라는 세 글자를 시어머니는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죠. 저는 답장을 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협탁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어요. 며칠 뒤 형님으로부터도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동서,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만나자. 저는 그 메시지도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5년간 명절마다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으셨던 그 형님의 모습을 저는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저는 처음으로 시댁 없이 친정에서 명절을 보냈어요. 새벽 5시가 아니라 아침 8시에 눈을 떴고 부엌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가 반가웠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프라이팬 앞에서 동그랑땡을 부치고 계셨어요. 엄마, 내가 부칠게. 됐어. 너는 앉아 있어. 엄마. 응. 내가 5년 만에 처음이잖아. 앉아서 받아먹는 거. 친정 어머니가 프라이팬에서 손을 잠시 멈추시더니 저를 돌아보고 짧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잘 왔어. 이거 갓 부친 거야. 얼른 앉아. 뜨거워. 친정 어머니가 접시에 동그랑땡 3개를 담아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식탁 건너편에서는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저를 흘긋 바라보셨습니다. 지훈아. 네, 아빠.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이젠 잘 먹어요, 아빠.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예요. 아버지가 짧게 웃으시고는 다시 신문을 펼치셨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엌 식탁 위까지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이 접시 위 동그랑땡 위에서 살짝 반짝였고 저는 젓가락을 들어 첫 번째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기름이 살짝 배어 있는 반죽 안쪽에서 부추와 두부의 맛이 함께 배어 나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나박김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으시며 한마디를 하셨어요. 지훈아. 네, 엄마. 이번 명절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네. 엄마가 다 해줄게. 저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식탁 위에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아침에 햇살이 이토록 따뜻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엌 창밖에서 아이들이 세배를 다니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고 아버지가 신문을 넘기는 소리, 어머니가 프라이팬을 다시 켜는 소리가 저의 아침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결혼 5년 지훈이 부엌에서 삼킨 말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20명 상을 차리면서도 이름 한 번 불리지 못했고 김밥 한 줄로 끼니 때우는 며느리 옆에서 의사 동서는 일본 온천 티켓을 받아갔죠. 그러나 지훈은 울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 조용히 녹음 파일을 쌓고 세무사 아버지 앞에 사진 몇 장을 내려놓고 6개월간 시댁 재산 구조를 하나씩 풀어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30억 재산이 무너지고 형님네 병원 간판이 내려가던 날 지우는 마포에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훈아라고 처음 이름을 부른 문자에 지훈은 답장하지 않았죠. 친정 어머니가 붙여준 동그랑땡을 앉아서 받아먹던 그 겨울 아침 지훈은 처음 알았습니다.
명절 아침에 햇살이 원래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인공에게 위로나 응원의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